2024년에 미국의 고령층은 사기 때문에 24억 달러를 잃었어. 이 수치는 대충 추산한 게 아니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공식으로 나온 데이터야. 불과 4해 사이에 60세 이상 그룹의 금전적 피해는 2020년 대비 4배로 뛰었지. 차갑게 보이는 숫자 뒤에는 은행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수백만 통의 전화, 메디케어를 사칭한 문자, 사회보장 계정이 정지됐다는 가짜 경고, 그리고 평생 시스템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을 정조준한 온갖 심리전 수법이 깔려 있어. 더 씁쓸한 건 이런 사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광고되는 기기들 위해서 그대로 벌어졌다는 거야. 페이스 아이디, 보안칩, 종단간 암호화 같은 걸 갖춘 1200달러짜리 스마트폰도 은행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이나 악성 링크가 들어있는 SMS 문자 하나를 완벽히 막아내진 못했어. 기술은 엄청 발전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용자 집단은 놓치고 있었던 거지. 기술과 함께 자라지 않았고 뜨는 알림마다 본능적으로 의심하는 반사신경도 없고 무엇보다 한 번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클릭 한 번으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테크 업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폰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만든 폰이 있다면 어떨까? 데이터를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위험을 처음부터 끊어내려고 만든 거라면? 재미용 앱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이지만 생존에 가까운 필요를 위해 설계된 거라면? 그리고 그 지점에서 유출된 문서들 속에 테슬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공급망 쪽 소식이랑 특허 자료를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시장이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바일 기기를 개발 중인 걸로 보여. 가격은 199달러짜리 폰이고 XOS라는 운영체제를 돌리는데 고령층에 맞춰 최적화돼 있어. 목표는 딱 하나야. 사기가 사용자한테 닿기도 전에 먼저 막아버리는 것. 매달 내는 구독료도 없고 특정 통신사에 묶일 필요도 없고 장기 약정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안 처리가 전부 기기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야. XOS의 핵심 철학은 이거야. 사용자가 명확하게 허락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는 절대로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건 애플이나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정면으로 반대되는 접근이지. 그쪽은 대부분의 가치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서버로 동기화하는 데서 나오잖아. 아이폰만 봐도 아이클라우드가 거의 모든 걸 백업해. 안드로이드는 GPS를 꺼도 위치가 계속 추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런데 XOS는 아예 물리적인 선을 그어버려. 로컬에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아예 처리하지 않든가.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xAI, 테슬라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있어. 이건 기기에서만 돌아가도록 설계됐대. 전화가 오면 단순히 번호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 목소리 패턴, 말하는 속도, 리듬 같은 것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그리고 이미 학습된 수천 가지 사기 특징이랑 비교해서 사칭 사기 징후가 있으면 즉시 차단해버리는 거지. 폰이 울리기도 전에 막히는 거야. 사용자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받아볼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일단 드러나보자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도 없어. 문자도 마찬가지야. 2024년 한 해만 놓고 봐도 60세 이상 미국인들이 SMS 사기 때문에 5억 9천만 달러를 잃었어. XOS는 모든 문자를 18가지 위험 요소로 분석해 수상한 링크, 공포를 조장하는 문장, 개인정보 요구, 과거 대화 패턴과의 불일치 같은 것들. 위험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그 문자는 격리 영역으로 들어가고 위험한 링크는 아예 기본 받은 편지함에 나타나지도 않아. 여기서 더 강력한 포인트는 개인 습관을 학습한다는 거야. 시스템이 너는 매주 화요일에 딸한테 문자를 보낸다 같은 패턴을 알고 주치의 번호도 인식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흐름을 깨는 메시지가 오면 사용자에게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띄워. 이 메시지는 이 발신자와의 평소 연락 방식과 다릅니다. 같은 식으로. 이런 맥락 기반 보호는 지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워. 하려면 개인 데이터를 깊게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플랫폼은 그걸 클라우드로 올려서 처리하는 방식에 기대고 있거든. 테슬라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거지 클라우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 필수 앱은 제대로 돌아가? 그런데 사전에 협상된 파트너십 정보에 따르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미국 주요 은행들은 이미 XOS용 네이티브 앱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어.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VA 같은 공공서비스 포털도 공식 수준에서 통합된다고 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은행, 의료, 지도 같은 핵심 기능이 엔터테인먼트 앱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설계된다는 얘기야. 사용 경험 자체도 음성 중심으로 짜여 있어. 그록 AI라는 음성 비서가 있어서 딸한테 전화해 하면 바로 연결되고, 메시지 읽어줘 하면 읽어주는 식이야. 관절염이 있거나 시력이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단순히 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바뀌는 수준일 수 있지. 다만 폰이 항상 듣고 있으면 그럼 내 말은 누가 더 듣는 거야? 라는 걱정이 따라오잖아. 테슬라는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풀려고 해. 이 폰에는 물리적인 마이크 차단 스위치가 달려 있어. 스위치를 올리면 구리 연결부가 전기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어떤 앱도 마이크에 접근할 수가 없어.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야.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12만 번 넘게 반복 테스트했는데도 성능 저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 여기서부터는 디자인 얘기로 넘어가. 사실 현대 스마트폰은 고령층의 손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잖아. 요즘 폰들은 얇고 미끄럽고 잘 깨지고 광고 화면에서는 멋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손에 착 붙는 느낌이 아니야. 최근 2년 사이에 55세 이상 미국인의 68%가 폰을 떨어뜨려서 한 번 이상 깨먹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걸 단순히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지. 디자인이 사용 환경을 못 따라간 거야. 테슬라는 이걸 엔지니어링 문제로 보고 접근했어. PYON 프레임은 항공 우주용 복합 소재로 만들고, 표면에는 미세 구조를 넣어서 손 피부와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기게 했대. 만져보면 거칠진 않은데 잡히는 힘이 확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프레임 안쪽에는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 차량 스티어링 휠에 쓰는 기술이랑 유사하다고 해. 폰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걸 감지하면 즉시 미세한 진동으로 알려줘서 떨어지기 전에 반사적으로 잡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고령층 그룹 테스트에서는 우발적인 낙하가 73% 줄었다고 해. 이 기기는 두께가 8.8mm밖에 안 되고 무게도 110g으로 엄청 가벼워. 요즘 나오는 고급형 폰들보다 더 가벼운 편인데 막상 손에 쥐면 느낌은 완전히 달라. 테슬라는 부품을 보통 방식대로 배치하지 않았거든. 배터리랑 프로세서를 기기정 중앙,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 정확히 놓아서 한 손으로 들어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히게 만들었어. 몇 분만 써도 손목이 피곤해지는 위가 무겁다거나 아래가 무겁다 같은 느낌이 없어지는 거지.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오래 쓰는 사람들, 특히 고령층한테는 이런 차이가 진짜 크게 느껴져. 내구성은 말 그대로 최우선이야. 낙하 테스트에서 이 기기는 거의 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1000번 연속 떨어뜨리는 걸 버텼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프레임에는 미세한 긁힘이 딱 3개만 남았는데 그것도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였고 화면은 아예 금도 안 갔대. 티타늄 프레임 위에 다이아몬드 같은 탄소 코팅을 입혔는데 이게 몸에 열에 닿으면 작은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야. 겉멋용 소재가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 수명을 늘리려는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선택이지. 방수는 IP69 등급이야. 물 깊이 2m에서 30분 동안 담가도 정상 작동하는 수준이지. 이건 요즘 고급 폰들의 흔한 IP68보다 더 높은 기준이야. 그러니까 싱크대, 수영장, 심지어 변기에 떨어뜨려도 말리고 수리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일상에서 폰을 자주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사고 리스크를 확 줄여주는 포인트가 돼. 디스플레이는 최대 밝기가 2400니트까지 올라가서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글자가 또렷하게 보여. 화면이 전면을 거의 다 채우는 비율이라 글자를 크게 키워도 폰이 덩치가 커 보이지 않고 읽기에도 편해져. 고대비 모드랑 글자 크기 확대도 지원하는데 글자 크기를 최대 24포인트까지 키울 수 있어서 시력이 떨어진 사람이 오래 봐도 눈이 덜 피곤하게 설계됐어. 이런 기능들은 보통 부가 옵션처럼 취급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디자인 철학의 중심에 놓인 느낌이야. 테슬라가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건 모듈 구조야. 대부분의 폰 제조사들은 수리 매출을 늘리려고 기기를 밀봉 구조로 가는 편이잖아. 그런데 PY폰은 내부 부품을 자석 커넥터로 연결하는 방식을 쓴다고 해. 카메라가 고장나면 대략 $35 정도의 교체 모듈을 주문해서 몇 분 만에 직접 갈아 끼울 수 있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29짜리 새 배터리 모듈을 사서
나사 4개만 풀고 5분 정도면 끝난다는 거지. 기술자 필요 없고 센터 예약도 필요 없는 방식이야. 이게 의미하는 건 스마트폰의 수명 자체가 바뀐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점 3년마다 폰을 바꾸는데 한번 바꿀 때마다 $800에서 $1200 정도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모듈 설계면 같은 기기를 7년에서 10년까지 쓰면서 다른 부품만 교체하면 돼. 처음에 $199를 내는 게 반복 지출이 아니라 장기 투자처럼 변하는 구조인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 결국 배터리야. 테슬라는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지 않고 차세대 전기차용으로 개발 중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와. 이 기술의 핵심 장점은 3가지로 정리돼.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발열이 더 적고 충전 사이클 수명이 훨씬 길다는 것. 보통 리튬 이온은 대략 500번 충전하면 용량이 8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알루미늄 이온은 2000번 넘는 충전 사이클에서도 성능을 유지한다고 해. 매일 충전하는 습관이면 일반 배터리는 18개월에서 24개월쯤부터 눈에 띄게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5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식이야. 특히 고령층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체감상 거의 10년 가까이 배터리 교체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내부 테스트에서는 유튜브 같은 영상 스트리밍을 56시간 연속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건 요즘 고급 폰들보다 2배 이상 길게 가는 수준이지 일반적인 사용 패턴이면 한 번 충전하고도 최대 7일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 충전 시스템도 배터리 보호를 전제로 설계됐다고 해. 고속 충전으로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올리는데 35분이 걸리는데 단순히 전류를 세게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전류를 조절해 과열로 인한 수명 저하를 피한다는 거지. 숫자 광고를 위해 무리한 속도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구성을 우선으로 잡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 비용 면에서의 장점은 테슬라 특유의 수직 통합에서 나와.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셀을 직접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라인과 생산 설비를 공유해 중간 공급업체도 없고 마진이 겹겹이 붙지도 않으니까 교체 배터리가 $29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아이폰 배터리 교체가 한 번에 $99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거기에 대기 시간, 추가 수리 비용까지 붙으면 실제 체감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고 10년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새 기기를 3번 사고 배터리를 2번 교체해서 총 비용이 대략 $4000쯤 될 수 있는데 아이폰 쪽은 배터리를 한 번만 갈고 같은 기기를 계속 써서 총 지출이 $230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 그런데 진짜 핵심은 하드웨어 보안 구조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만으로 공격을 막는 데 의존하지 않겠다는 쪽이야. 대신 기기 내부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식을 바꿔버렸다고 하지. 이중대역 격리 프레임이라는 구조로 통신 신호 대역과 위치 신호 대역을 기기 내부에서 완전히 분리해. 보통 스마트폰은 대역 간 누설이 0.6%에서 1.1% 정도 생길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걸 0.05% 수준으로 낮췄다는 설명이 나와. 그러면 사용자가 위치 기능을 껐을 때 광고 회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위치 흔적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는 의미가 돼. 전화 인증 게이트도 하드웨어 레벨에 통합돼 있어.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네트워크 경로 서명을 먼저 검증하고 스푸핑된 전화는 연결 단계에서 바로 거절된다는 거지. 그 판단이 0.04초 안에 이루어져서 진동 반응보다도 빠르다고 해. 현장 테스트에서는 사기 전화가 뚫고 들어오는 비율이 92%나 줄었다는 결과도 나왔고 앱 설치도 필요 없고 서비스 가입도 필요 없고 통신사가 뭘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걸러낸다는 거지.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열 지문이야. 쇼핑몰, 공항, 기차역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전자기기들이 각자 특유의 열 패턴을 내뿜거든. 광고 회사들이나 수동 추적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추적을 전부 꺼놔도 그 열 패턴만으로 기기를 식별해낼 수 있어. 테슬라는 이 문제를 프레임 전체에 열을 고르게 퍼뜨리는 수동 냉각 플레이트랑 열 신호를 섞어버리는 스크램블러를 조합해서 해결하려 했대. 그 결과 열 지문이 70%까지 흐려져서 공공장소에서는 기기가 거의 익명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데이터가 지나가는 물리적인 경로도 애초에 생산 과정에서부터 고정으로 새겨진다고 해.
보통 스마트폰은 데이터가 재프로그램 가능한 채널을 통해 흐르는데 그게 악성 코드가 몰래 패킷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약점이 되기도 하잖아. 그런데 이 기기는 출고 이후에 데이터 경로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파고들 수 있는 진입점이 사실상 없는 셈이지. 특히 고령층을 노리는 조용히 깔리는 유형의 악성 코드는 이런 구조에서는 활동할 공간이 거의 사라져.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서 또 하나의 논쟁적인 계획이 가능해졌다고 해. 바로 사회보장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65세 이상 미국인을 위한 우선 지원 프로그램이야. 유출된 내부 문서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대상자들에게 무료 기기 30만 대를 배정할 계획이라는 말이 나와. 보증금도 없고 신용카드도 요구하지 않고 숨겨진 비용도 없다는 조건이지, 신청자는 신원, 나이, 주소를 확인하고 사회보장 수입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 뒤에는 시장 전략과 사회적 목적이 동시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많아. 시장 측면에서는 사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기기를 직접 보급하면 입소문이 강하게 돌고 실제 사용 데이터도 빠르게 쌓이겠지. 사회 측면에서는 현재 보안 체계의 허점을 가장 크게 맡고 있는 피해층이 바로 이들이니까 초기 우선 대상주는 9곳으로 언급되는데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애리조나,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들이야. 고령층 대상 사기 신고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문서에 나온 일정대로라면 신청 접수는 2026년 3월 31일 동부 시간 기준 오전 9시에 열린다고 해. 신청 절차는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게 단순화되어 있고 기본 정보 입력 후 사회보장 관련 이력으로 확인하는 보안 질문 3개에 답한 다음 이메일로 확인 코드를 48시간 안에 받는 구조라고 하지. 기기 배송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되고 공식 출시 며칠 전에 먼저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 인쇄된 종이 안내서, 그리고 고령층 전용 지원 전화라인까지 포함해서 처음 스마트폰 바꾸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한 느낌이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 사전 예약도 같은 날 열린다고 되어 있고 가격은 $199를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이야. 구독 모델도 없고 장기 계약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관심이 커질수록 더 위험한 게 따라와. 바로 소문을 이용한 사기야. 이미 테슬라폰 사전 예약을 내세우는 가짜 사이트들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나와.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아직 어떤 모바일 기기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는 점이야. 지금 시점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곳은 전부 사기라고 봐야 해. 공식 공지가 뜬다면 그건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나 인증된 채널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물론 장밋빛 얘기만 있는 건 아니야. 현실적인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지. 일단 이게 나온다면 1세대 제품이잖아. 소프트웨어 버그, 호환성 문제, 초기 불안정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앱 생태계도 필수 기능을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해도 애플이나 구글이 가진 거대한 애플과는 비교가 안 될 거고, 특정 전문 앱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제한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사회적 요소도 무시 못해.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에어드롭 같은 애플 생태계에서 빠져나오면 가족이나 주변이 전부 아이폰을 쓰는 경우 소통이 덜 매끄러워질 수 있거든. 사후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애플처럼 매장 네트워크가 촘촘한 구조가 아니라면 고장이 났을 때 우편으로 보내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위성 기반 직접 연결 기술도 한계가 있어. 두꺼운 콘크리트 건물 안,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는 신호가 약해질 수 있고 그럴 땐 기기가 자동으로 와이파이로 전환된다고 해. 즉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대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이 폰이 스펙으로 아이폰을 이기냐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 문제를 해결하냐야. 매달 나가는 요금이 지겹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올 때마다 불안하고 문자 링크 하나 잘못 눌러서 저축이 날아갈까 걱정되고 2년만 지나면 배터리가 확 떨어지는 경험에 질렸고 요즘 기술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어.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이건 단순히 새 제품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 기술 산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사건이 될 거야. 평생 사회에 기여했지만 혁신의 물결 속에서 자주 뒤로 밀려났던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설계된 기기라는 의미니까.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중독시키려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 그리고 매년 수십억 달러가 전화 한 대를 통해
도난당하는 현실에서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요에 가까워졌다는 거지.